자, 개막 라운드 이제 분데스리가도 개막을 했고 네. 또 이 이제 또 중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봤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뭐 CJ 지금 분데스리가 해설위원분들 뭐 김민구 해설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환희 형이랑 같이 있는데 환희 형이 또 분데스리가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환희 형 얼굴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은 못 봤는데 네. 이재성 선수하고 어떤 통화 인터뷰 같은 거 한 있었던 것도 있고 것 같더라고요. 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슈퍼컵도 환희 형이 했는데 개막전에서는 진짜 왜 이 도르트문트가 다음 시즌에 바이아웃이 발동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선수를 끝까지 지켰는지. 왜냐면 그쵸. 본인들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야 되고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팀이니까 도르트문트는 당연히.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슈퍼컵에서는 바이언을 만나면 이제 도르트문트가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칸지가 또 실수를 해가지고 네. 홀란드도 막 빡쳐하는 모습이 많이 잡혔어요. 엄청 열받아 했죠. 너무너무 열받아 하더라고. 몇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이 파닥파닥하면서 네. 그냥 파닥파닥이라 표현한 이유는 관중들한테 호응을 유도하는데 날개짓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약간 파닥파닥의 느낌이었고 도르트문트는 정말 기를 쓰고 이번 여름에 홀란드를 지켜냈는데 그치.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2주 남았는데 뭐 저는 왜냐면 도르트문트는 본인들이 얘기한 건 선수가 개땡깡을 피우지 않는 이상은 지켜요. 그죠. 지난 시즌 제이든 산초도 그랬어요. 데드라인 정해놓고 이 돈 아니면 안 돼. 그렇죠. 홀란드 아니 안 팔아 안 되잖아. 그리고 홀란드는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렇지. 후위원회 열심히 프로페셔널해요. 참여했고, 네, 후위원회 열심히 참여했고. 그러니까 첼시도 루카쿠로 돌린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되겠다 싶으면 로만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 또 새 시즌 준비도 잘했고 네. 무엇보다 훈련 때 비시즌 동안 오른발 활용을 되게 많이 연습했대요. 왼발을 주로 쓰는데 네.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의 어떤 경기 영향력과 슈팅력도 늘리기 위해서 반대발을 통해서 볼을 잡아내고 뭐 슈팅하는 부분에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툴을 좀 늘리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경기 중간중간에도 홀란드는 항상 도르트문트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까 얘기드린 그 관중 호응을 유도하는 장면이나 그다음에 그 잔디 차는 거. 승부욕. 그 약간 그거 옛날에 박명수 그거 있잖아. 그럼 하지 마! 씨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느낌처럼. 홀란드가 누가 봐도 승부욕이 막 느껴집니다. 예. 이건 이제 얼마나 이 선수가 지금 도르트문트와 새 시즌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치.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이번 시즌에도 당연히 홀란드는 도르트문트 선수로서 본분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막전 경기 내용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프랑크푸르트전 2골과 2개의 도움인데 중간에 레이나에게 골을 도와줬던 게 하나 취소가 됐어요. 도움이.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 2골과 3개 도움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공식 기록은 2골과 2개 도움이에요. 그래서 왼발 1골, 오른발 1골. 아까 연습에 얘기 드렸던 프리시즌 동안 오른발을 활용했던 연습이 어느 정도는 통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왼발로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집계가 안 된 그 레이나 골을 도왔던 부분에서는 오른발로 또 패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더라도 홀란드가 제법 여러 발의 활용을 좀 본인이 의식해서 많이 했다. 네. 물론 원래도 오른발을 쭉 써오긴 했지만 뭐 마찬가지로 좀 더 결정적인 상황을 초반부터 만들었다. 분명 비시즌 동안의 노력이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네. 라고 볼만한 여지가 있겠고요. 최고 속도가 35.94km를 찍었습니다. 이 키에 이 속도가 나오는 게 나는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전에도 키 큰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느렸어요. 뭐 이거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좀 비교군이 아니지만 얀 콜러 아니면 뭐 지루 키 큰데 느리죠. 니콜라 지기치 물론 네. 이런 선수들은 2m 왔다가 그러니까 지루 정도면 사실 비슷한 키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 키에 이 정도로 빠른 선수들이 공격수 중에서 생각나는 게 루카쿠 정도거든요. 난 그죠. 그래서 근데 홀란드가 지금도 아주 뭐 대단한 스트라이커입니다만 이 선수가 생각보다 몸싸움이나 이런 쪽에는 또 이거 본인이 별로 안 즐겨. 약간은 요거가 만약에 조금 더 붙는다면 이거는 뭐 흠 잡을 데가 아예 없는 스트라이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프랑크푸르트전에서 근데 돋보였던 건 골문 앞에서의 어떤 침착성 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연계 능력. 대단하죠. 네, 원래도 연계 능력이 근데 중간중간에 좀 기복이 있거나 약간 연계 능력이 아쉽게 비춰지는 경기들이 있었는데 프랑크푸르트전에 한해서는 발에 굉장히 잘 붙는 느낌이었어요. 이 활약이 그대로 쭉 이어지면 그리고 이번 슈퍼컵에서도 홀란드가 물론 집중 견제에 막히긴 했지만 동료들과의 연계를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난 시즌보다도 향상된 연계 능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좀 하게 만들었고 포칼에서 이미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맞아요. 그래서 슈퍼컵 전까지 2경기 5골과 2개의 도움 그리고 이제 슈퍼컵까지 포함해서 3경기의 이스탯을 쌓게 됐습니다. 대단한 올 시즌의 행보고요. 근데 오늘 있었던 이 슈퍼컵에서 천적을 만났죠. 야 우파메커너가 빠르잖아. 네, 빨라요. 그러니까 홀란드가 방어가 되더라고. 지난 시즌에 그 포칼에서 만났을 때는 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홀란드가 좀 제압을 했는데 그렇지. 막상 바이언의 우파메카노가 되면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이번에는 홀란드를 진짜 잘 막았습니다. 그래. 이거 홀란드가 사실 이 경기에서는 좀 그게 짜증이 여러 가지가 본인도 안 풀려서 나온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이언이 아무래도 최근 시즌들 내내 뒷공간에 대한 어떤 수비가 약점이 있었는데 그쵸. 우파메카노는 정말 빠른 발을 가졌고 아주 좋은 피지컬을 가진 수비수죠.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언과 도르트문트전에서 충분히 홀란드에 대한 1대1 수비를 우파메카노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달라붙고 옆에 쥘레 있고. 그렇죠. 질레가 그 뒤에 바로 협력을 왔어요. 맞아요. 홀란드를 약간 지연시키면 질레가 와서 두 명의 선수로 홀란드를 딱 튕겨내는. 그 쥘레는 속도가 붙으면 빠른데 순속이 느리죠. 순발력으로만 네. 따지면 이제 또 왜냐면 그 정도 덩치의 선수가 순발력이 빠른 건 이거는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거스르는 거 아니야. 그쵸. 물론 아예 또 스프린트 하는 육상 단거리 선수들은 또 다른 종류의 얘기고. 근데 보통의 축구 선수들은 그렇지. 그 사이즈는 둔하죠. 근데 대신 이런 선수들이 속도가 붙으면 빠릅니다. 가속이 점점 좋아지니까. 맞아요. 주력이 빠르다고 보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레의 경우는 그 둔한 부분 때문에 항상 수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우파메카노가 파트너가 되면서 단점이 서로 맞아. 잘 만회되는 둘이 느낌. 조합이 좋아요. 네, 조합이 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홀란드의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어떤 상대 전적에서 그동안 5경기 4골과 하나의 도움. 이것도 바이언 상대 이 정도 스탯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팀은 전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쵸. 도르트문트가 바이언만 하면은 최근에 또 좀 어려워하니까. 홀란드의 능력 자체는 좋았고 경기력도 좋았고 스탯도 좋았고 이번 이 슈퍼컵 경기도 우파메카노가 수비를 워낙 잘해서 그렇지 홀란드의 영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네. 분명 뭐 내려와서 볼을 좀 받아주는 맞아요. 움직임도 있었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의식해서 연계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시도들은 분명 빛났습니다. 오히려 아쉬웠던 건 원더골은 넣었지만 로이스가 그거 말고는 조금 이제 더 캐리해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언전에 아까 얘기드린 5경기 전패 이게 홀란드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슈퍼컵의 패배는 부상자가 일단 이번에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너무 많았습니다. 도르트문트의 부상자들을 보면 후메이스, 슈메이처, 엠네찬, 물론 엠네찬은 뭐 그냥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지만 여기 이제 게레이루, 모레이, 자가두, 토르강, 메니에, 브란트. 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빠졌으니까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은 아예 홀란드로만 공격이 그렇지. 진행되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당연히 상대의 수비 견제가 홀란드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환경에서 공격수 한 명이 잘하는 케이스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네, 컨디션이 나쁜 신계 선수들도 이런 경기에서는 간혹가다 어려워해요. 동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란드도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여기 아까 얘기하셨던 로이스의 부진도 있었고 뭐 골은 대단히 멋진 골이 들어갔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이적생인 말레나고의 호흡은 홀란드가 점점 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차근차근 경기를 거듭해 가면서 둘 간의 시너지가 더 터지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경기 영향력이나 조금 더 도르트문트의 공격 패턴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야 앞으로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고요. 홀란드의 과제는 딱 하나죠. 경합 과정을 조금 더 본인이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그 부분을 본인이 딱히 원치 않는 느낌이야. 맞아요. 예전 이거 스트라이커들을 보면 비비는 거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오히려 홀란드는 약간 등지는 척하다가 휙 빠져나가잖아. 워낙에 속도가 좋으니까 본인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빅클럽들이랑 네. 도르트문트랑 중량이 비슷한 그 이상급 클럽들을 만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상대 수비수의 클래스가 올라가면 이게 붙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속도나 이런 자기의 움직임으로 못 벗겨내는 경우들이 생길 때 그때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그런 경합이나 아니면 뭔가 등지고 그치. 좀 경합 자체를 이겨내는 어떤 플레이에 자신감이 생기면 헤더에서도 홀란드의 영향력이 더 올라갈 그죠? 수 있을 거라고 키가 보거든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지 않을 시에는 이런 집중 견제에 한두 경기 묶이는 경우들은 특히 큰 팀과 큰 팀 간의 경기일수록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홀란드의 경우는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 내년 여름에 바이아웃 조항에 대한 이슈가 아무래도 가장 주목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도르트문트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적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게 사실이죠. 이번 여름에도 어쨌든 내년에 바이아웃 발동된다 어쩐다 하들 일단 도르트문트는 지켜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클럽들이 홀란드에게 구애를 했죠. 맞아요. 공격수가 필요한 팀들은 당연히 지금도 무일망해 두고 있는데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포르트의 패트릭 베르게가 어떠한 조항이 충족되면 홀란드의 바이아웃이 7,500만 유로에서 9,000만 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적었어요. 어떤 조항일까? 이게 뭐 득점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아니면 출전에 대한 조항이 있지. 네, 아니면 뭐 도르트문트가 일정 이상의 성적
뭐 이런 걸 하면 뭐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액수가 더 올라가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 보네. 근데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르게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아예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확인할 수 없는 내용. 이건 우리가 계약서를 보지 않는 이상 모르니까. 근데 이 내용이 이 얘기가 나온 이상 우리는 바이아웃 금액이 7,500만 유로나 8천만 유로로 대부분 생각하지만 범주를 좀 더 넓혀서 7,500만에서 9천만까지. 네, 9천만까지로 간주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면 이 정도 공격수면 사실 싸다고 생각하고 살 팀들 많이 있죠. 그럼요. 무조건 달려들죠. 아마 구단 간 합의는 그 바이아웃 바로 지르고 하이패스로 그냥 쭉 뚫고 이러면 결국에 주급이랑 그 왜 이 지금 홀란드들이 그때 로만이 이 정도 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잖아. 막 그 계약금 형태의 사이닝 피라거나 아니면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돈, 라이오알라한테 들어가는 돈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었는데 그거를 누가 얼마나 충실하게 맞춰주느냐. 그렇죠. 그게 관건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팀들에 대한 어떤 후보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엘 컨피덴셜에선 레알은 2주 안에 음바페를 영입할 것이다. 근데 이건 제가 조금 소원하게 좀 애매하게 보는 게 프랑스 쪽에서는 정작 음바페와 레알 관련된 얘기를 잘 안 하고 맞아요. 있어요. 스페인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스페인 쪽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두 쪽 다 나와야 되거든. 네. 한쪽에서만 나오는 거는 좀 봐야 됩니다. 찜찜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음바페 이제 자유에서 그냥 뛸 것 같아요. 재계약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종류 없이 그냥 나가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재계약은 별개지만 일단 지금까지 프랑스 쪽에선 뭐 이적설에 대한 별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FA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물론 축구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그 다른 종목들 맞아요. 야구, 농구에서 계약 기간 끝나고 어디로 트레이드가 된다거나 어디로 이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 뭔가 그런 느낌들이 이번에 특히나 또 파리 생제르맹이 FA로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렇죠. 과연 또 주축을 FA로 오히려 넘겨주는 상황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고 일단 뭐 엘 컨피덴셜에선 2주 안에 음바페 영입하고 내년 여름에는 홀란드의 바이아웃을 노릴 것이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유력한 후보다라고 일단 강조를 했고요. 라파엘 호니게스테인은 맨유가 다음 시즌 홀란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맨유도 도르트문트랑 같이 사실 살려고 했었다가 도르트문트가 되게 더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 솔샤르가 직접 만나고 왔다. 근데 결국 도르트문트 행을 막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조항이 들어간다 바이언 뭐 얘기 있으니까 맨유는 그쪽에서 이미 약간 빠진 느낌이었고 도르트문트가 신경을 쓴 것 같았는데 어쨌든 홀란드의 거취는 내년에도 이슈가 있을 거예요. 어느 방향이 되든 그게 잔류가 됐든 이적이 됐든 이슈가 있을 텐데 그 이전에 홀란드가 올해도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쓸지 그 다음에 기량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더 위로 올라갈지 그런 거를 좀 더 보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죠. 그렇죠.